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번 인사는 본인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출소했습니다. 최 씨는 3번의 가석방 심사를 받은 끝에 형기 만료일을 2달여 앞두고 풀려났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된 피의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한 명은 오늘 새벽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회사 관계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 인사는 원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협의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어제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는 그렇지 않은 듯하죠. 인사가 발표됐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은 강원도로 내려가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인사가 날 줄 몰랐다고 봐도 되는 대목입니다. 또 오늘은 예정됐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는데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이뤄진 검찰 인사는 사전 조율이 있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엔 총 12초 동안 침묵했고 이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말로 마무리했거든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검찰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먼저 현지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지방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출근길에 나선 이원석 검찰총장. 총장과 조율을 거쳐 인사가 이뤄진 건지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총장은 침묵과 짧은 답변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수사 지휘부가 모두 바뀌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총장은 인사와 수사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신속,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져 사실상 이 총장을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장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넉 달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울 뜻을 밝히면서 당장 전면전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속 인사에 따른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번 검사장 인사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인사 개입설이 나오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이번 인사는 자신이 주도했다고 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간에 퍼지고 있는 민정수석 개입설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검사장 인사는 장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뜻을 조직 내부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인사가 난 직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에 내가 주도해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이번 인사에 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하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개입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보단 장관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견은 사실상 배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를 다뤄본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는 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에게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로부터 단 며칠 만에 인사를 내는 것에 총장이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의 조사 시점이나 수사 방향은 법무부가 후속 인사의 폭과 시점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승진 대상자 인사 검증에만 2주 정도 소요되지만 검사장 인사가 전격적으로 난 만큼 후속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검사가 발령받으면 사건 기록부터 다시 새로 살펴야 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가 영부인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그러니까 김건희 방탄의 신호탄이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친윤 라인으로 채워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장이 바뀐다고 수사가 중단되겠다며 민주당이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표선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김건희 여사 방탄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친윤 검사를 자리에 앉혀 김 여사 수사를 원천 봉쇄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겁니다.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세워 제대로 된 수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휘부가 교체된 서울지검이 이 사항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16년에 전철을 언급하며 탄핵 정국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기 인사일 뿐이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검사장이 바뀐다가 수사가 중단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국민을 지킬 수 있겠냐며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두둔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의 출근길 발언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출입하는 박은지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기자, 이번 인사는 이원석 총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진짜로 검찰총장 패싱 설이 맞는 걸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인사 시점 때문에 패싱 의혹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주간 보고에 참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네. 이 지시 이후 정확히 11일 만에 검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다 보니 검찰총장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 이달 초 신속 수사를 지시한 총장이 수사 수뇌부를 전부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 개연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5초, 7초. 사실 말이 그렇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복잡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불만을 표출한 거,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먼저 오늘 아침 총장이 청사에 출근하면서 한 답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답 전에 5초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말하다가 또 7초 동안 조용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겉으로는 인사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비언어적 표현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 총장은 낯빛만으로도 작심 발언 대신 작심 표정이라고 할 만큼 강한 인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 총장을 잘 아는 전현직 검사들에게 연락해봤는데 대부분 총장의 이런 표정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인사가 발표된 이후에 이러다가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패싱 의혹이 일다 보니까 이 총장이 직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사퇴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아침 취재진에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한 만큼 임기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듯하고요. 네. 또 검찰 내부를 취재해보니 이 총장은 측근들에게도 사퇴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난 2022년 9월 취임한 이 총장은 임기를 넉 달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들이 모두 물갈이되면서 힘은 빠졌지만 이 총장은 침묵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며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한 수사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남은 검찰 인사와 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박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가석방이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보라색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두른 채 서울 동부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심사 당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던 최 씨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의견서 내셨는데 같은 입장이신가요? 형기의 82%를 채운 최 씨는 만기 출소일인 7월 20일보다 2달 정도 빨리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의 가석방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 결정을 내리면서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나이와 형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4월에 다시 열린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가 결정됐습니다. 최 씨의 출소를 두고 구치소 일대의 유튜버 등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만일의 충돌을 대비해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 같다. 한 전 위원장과 회동을 앞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한 말입니다. 정치적인 전략이 없어서 총선에서 패했다는 일각의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선 황우여 비대위원장 사퇴로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지수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찬 회동이 알려지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권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기울지 않았나?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수도권 중진 윤상현 의원은 지난 총선은 한마디로 전략이 없어서 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정치를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총선 백서 회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총선 백서 작업이 한동훈 책임론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직접 해명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논란 자체가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 이재명, 일명 명심에 따라 추미애 당선인 추대로 이어지는 분위기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까지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라며 본인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입법부 수장 선출에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른바 명심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한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명계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이딴 사태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 당선인은 적극 호응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가 돼서 실제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입법부 수장을 뽑는 선거에 야당 대표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입니다. 전 사실 좀 이렇게 자괴감 같은 게 들었고요.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전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추대만 존재한다고 가세했습니다. 70년 전통의 민주당에서 건전한 비판과 경쟁은 사라지고 옹립과 추대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 당선인이 인위적 교통정리가 아닌 민심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민주당 당원 2만여 명은 주 당선인을 지지하는 서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선별 지급도 합의할 수 있다며 공을 정부 여당에 넘겼는데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한 것처럼 됐죠. 돈은 정부가 마련하고 생색은 야당이 내는 셈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한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인생회복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지급이 당의 입장이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뭐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협치를 위해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만들며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지원금 법안의 당론 발의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해 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 원에 이르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선별 지급을 협의하는 게 정상적이라며 언론을 통한 제안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한 액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계속 반대하더라도 법안의 행정 집행 대상과 시기, 방식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유승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물어본 겁니까? 누구시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 바로 한 일본 취재진이었습니다. 우선 현장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왜 다케시마에 갑니까? 일단 누구시죠? 일단 질문하신 분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가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쓰자 신분을 확인한 거죠. 해당 언론은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조 대표를 양파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네? 조 대표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까도 계속해서 나온다고 비꼰 겁니다. 잠깐만요. 독도 얘기해서 왜 다른 의혹으로 얘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조 대표가 왜 독도에 갔는지 그 언론 보도를 했습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가 독도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만두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 이 모습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분명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어쨌든 뭐 엉뚱한 얘기만 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영입제한이면은 지난 총선 때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약 1년 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한 김남국 의원 최근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이 왔었어요. 지난 총선에서 출마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10분 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조국 혁신당은 해당 발언을 바로 부인했지만 김 의원은 관련 있는 분들 4명이 함께 있었다며 거짓말이 아니란 걸 강조했는데요. 김 의원은 어제도 구체적인 상황을 SNS에 올리며 자신이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자기가 영입 제안 받은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국 혁신당은 그다음 또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 오늘 다시 한번 사실 무근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뽑아달라는 지민비조 전략을 취하면서 굳이 민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인데요.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저간의 사정을 사무총장인 제가 김남국 의원님보다 모르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한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진짜 간만에 보는 4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천하람 당선인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분 두 분이 뭐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개혁신당에 합류한 나머지 3명과 달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 총선 앞두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남았죠. 그렇죠.
천하람, 김용태 두 사람 나란히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소신파 느낌적인 느낌만 내는 것 같습니다. 살짝 소신 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결국은 주류를 거스르지 않는 결론을 내요.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중심으로 보수 개혁을 함께 외쳤지만 당이 달라진 만큼 분열 양상을 보이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야, 진짜 정치권은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고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유승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시즌2의 첫 주제는 노동 약자 보호였는데 정권 퇴진 운동은 기득권을 뺏기는 쪽에서 하는 거라며 야당의 날을 세웠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합니다. 49일 만에 재개된 민생토론회는 국민은혜와 장관 발표가 사라지고 시민들의 발언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남편도 배달 일을 하다가 다치다 보니 이 일이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일성은 노동약자 보호였습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법안에는 비조직 근로자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되고 특히 노동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노동법원도 임기 내 설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노동, 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정보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중에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죠. 네이버가 7월 일본 정부에 제출할 대책 보고서에 지분 매각 방안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지분 매각에 빠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대주주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라인 야후에 정보보안 대책 보고서를 7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 측과 소통을 통해 보고서에 지분 매각 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은 사실상 끝난 걸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틀 연속 관련 브리핑에 나선 대통령실은 정보보안과 관련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분 매각이 빠졌다는 이유로 향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가 정치권 공방에 이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에 관여할 수는 없다며 부당한 압박에 의한 의사결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거짓 자수하고 사고 몇 시간 뒤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죠.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서 있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바퀴가 들리며 차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이 차량 사고 수습을 위해 멈추기는커녕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지난 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신사동의 2차선 도로에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차량 사고를 내고 달아난 장면입니다.
무슨 소음인가 뭐 나가고 뒤 돌아 그때 밖에 있어갖고 그냥 건너편에서 살짝 박은 것 같던데. 김 씨가 사고를 낸 현장 인근에는 당시의 충격을 보여주듯 차량의 파편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사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건 김 씨의 매니저였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 씨라는 점을 추궁했고 사고 이튿날 오후 출석한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 의혹 정황을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체내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뒤늦게 출석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사고 직후 당황해 사후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고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 중 1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1명도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검거됐다니 이제 남은 용의자는 딱 1명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각기 다른 국가로 도주한 일당 3명. 이들 중 전북 정읍에서 검거된 20대 A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태국 현지 경찰의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공범인 20대 B씨도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푸놈펜에서 목격됐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현지 경찰과 공조해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된 B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현지 수사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마지막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수사당국과 공조하면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9개월 전 치러졌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이 대회는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시 야영지를 가득 메웠던 2만 3천여 개의 텐트, 구명 뗏목, 수천 개의 새 장갑 등 남은 물품을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당 10만 원씩에 샀던 텐트만 봐도 4천 원씩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위도 해산을 못해서 여기에만도 17억 원이 또 편성됐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열린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시설 부족과 부실 운영, 태풍의 영향으로 조기 퇴연 결정이 내려지면서 예정 기간의 절반만 치러졌습니다. 이후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산 절차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시 대회 물품이 공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영지를 가득 채웠던 이른바 잼버리 텐트. 16,000여 개가 공매 중인데 공매가는 개당 4,000원 정도입니다. 구입가의 4%에 불과합니다. 헐값인데 거래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수천 개를 사야 하는 최소 매입 기준 때문입니다. 당시 텐트 설치엔 예산 33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장갑이나 구명뗏목 같은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에 폐막 이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임시창고 사용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까지 철거랑 해산 작업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특히 시설 및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이 없어서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잼버리 조직위 측은 폐막 후 현장 실사와 감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늦어졌고 공매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소송 대응 등의 이유로 해산이 늦어지고 있는 잼버리 조직위엔 올해 예산 17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 하지만 막상 수색해보면 곳곳에서 돈과 귀금속이 나오죠. 올해도 600명이 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 추적이 시작됐는데
세금 낼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세금 체납 사실을 부인하며 계단으로 뛰어가는 여성.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체납자를 설득해 수색에 들어가니 옷장, 금고, 서랍 등 곳곳에서 돈다발이 나옵니다. 손지갑, 작은 상자에는 크고 작은 골드바가 들어있고 귀금속까지 포함하면 3억 원대. 국세청은 자택 수색을 통해 모두 5억 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학교 운영권을 넘긴 뒤 사례금을 받고도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계시죠? 네. 나왔고요. 딸 명의로 빌린 고가 아파트에 살아 추적을 피했는데 2억 원 상당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이 줄줄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새로 재산 추적에 들어간 고액 상습 체납자는 641명입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80여 명 늘었습니다. 고가의 미술품 등 신종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긴 4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매 내역이 등기부 등 공적 기록으로 남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번 달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직접 매각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등 체납세금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숨긴 재산 추적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대인 2조 8천억 원을 확보한 국세청은 올해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과수계의 에이즈, 흑사병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충청 지역 과수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 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 그래도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 앞으로 값이 더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이 큽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주요 사과 산지인 충주의 한 과수원입니다. 이제 막 열매 맺기 시작했는데 최근 나뭇잎이 불에 탄 듯 검게 말라 죽은 나무가 발견됐습니다. 별다른 치료제가 없고 확산이 빨라 나무 흑사병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올해 처음 확인된 겁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다 뽑혀 있는데 확산 방지를 위한 매몰 작업이 한창입니다. 확진 판정이 나면 매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심하면 과수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농가 요 앞에는 이 농가는 전부 다 매몰을 하는 거예요. 충주는 지난해 56건의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17.2헥타르의 과수를 땅에 묻었습니다. 충주 외에도 충남 천안의 배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관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증을 빨리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농작업 시 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이 필수입니다. 올해는 특히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높고 강수량도 많아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받는 병원균이 확산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와 배 가격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정부가 법원에 낸 의대 증원 관련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병원 단체가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의사들이 그 단체 인사들의 명단을 돌리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석 달째 비슷한 모습을 지켜보는 환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박유영 기자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의 SNS에 특정 병원을 저격하는 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이 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의료사고를 제보해달라거나 해당 병원장의 바람대로 돈 없는 취약계층을 치료하며 의료 봉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일종의 비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협회장이 이렇게 공개 비난에 나선 건 이 병원장이 이끄는 병원단체가 의사를 5년간 3,000명씩 늘리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의사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선 해당 단체의 임원 명단도 공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정 갈등 초반부터 다른 의견을 틀린 걸로 간주하는 일부 움직임을 놓고 우려가 나왔지만 2,000명 증원 타당성에 대한 항소심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의료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소하며 소송전을 이어갔습니다.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공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정부는 의대 증원 찬성인들에 대한 공격 때문에 재판부에도 익명 처리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압박하는 비민주적 관행을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집단 유급 위기에 몰린 의대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교육과정 변칙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 구제안으로 담아 제출했는데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걸 스승의 제자 사랑으로 봐야 할까요? 신용수 기자입니다. 집단 유학에 나선 의대생들을 원칙대로 유급 처리하겠다는 대학은 없었습니다.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구제책으로 가장 많이 나온 제안은 계절학기 확대입니다. 방학 중에 최대한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비대면 수업 확대는 물론이고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말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기존 학기제 대신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전환하자는 방안까지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발생할 향후 대규모 의료 공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3개월 정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묶여있는 부분들을 조금 탄력적으로 푸는 것들도 어찌 보면 학생들을 기다리면서 수업을 복귀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학교. 다만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의대생 유급 방지책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대에서도 한 학기씩 이렇게 밀려지면 되게 졸업하기가 어려워지고 길어지게 되는데 너무 특혜가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휴학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오로지 의대생들의 몫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나 의대가 다른 과와 달리 6년제라는 점과 선후배 위계가 강한 의료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MBN이 지난해 11월 첫 번째 보도해드린 대로 홍콩 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령 가입자에게 확정 금리인 것처럼 안내하고 암 진단금을 예금하러 온 사람에게 ELS 상품을 권유한 은행도 있었죠.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이 원금의 30에서 65% 수준으로 배상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100% 배상을 바라는 가입자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원금이 손실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희 일상은 다 파괴되고 몸도 마음도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홍콩 ELS 불완전 판매가 드러난 은행들이 가입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원금의 30%에서 최대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ELS 관련된 배상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면은 다수의 케이스가 20에서 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일 높은 65% 배상을 받은 가입자는 70대 고령자로 은행이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해 ELS에 가입하게 하면서 통장 겉면에 2.6%를 적어 확정 금리로 오해하게끔 했습니다. 또 암보험 진단금을 정기 예금에 넣으러 온 고객에게 ELS 상품을 권유해 60%를 배상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다만 은행 내부 통제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비슷한 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투자금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3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기본 배상 비율이 10% 낮아지고 사실상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 배상을 바라는 피해자들은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 준비대로 하고 있고 지금 증거 취합 중이고
인원들 정리 중이에요. 정무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압박,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향으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자율 조정과 법적 소송까지 감안하면 홍콩 ELS 논란이 끝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3년 전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 간의 전쟁을 유발했던 게임스톱 주식이 하루 동안 70% 넘게 폭등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공매도 세력은 1조 원 이상 손해를 봤죠. 한 인물이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대장개미라고 불리는 투자자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의자에 기대있던 남성이 상체를 바로 세우고 진지한 표정을 짓는 그림인데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게임스톱의 주가가 70% 이상 뛰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는 달리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방법인 공매도 세력들은 1조 1천억 원의 손실을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을 올린 투자자는 3년 전 이른바 게임스톱 사태를 촉발한 키스질입니다. Many investors assume GameStop will be forced to close its doors within a couple of years. It's a reasonable point of view, but it's incomplete. 게임스톱의 전망을 어둡게 본 월가 투자자들이 대거 공매도를 걸어놨는데 오히려 더 사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뭉치면서 게임스톱 주식을 대거 매수했고 2021년 한 해 동안 2,400%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 헤지펀드 회사들은 10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일각에선 3년 전 개인 투자자들이 규합해 공매도 세력에게 승리한 게임스톱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인도에서 강풍에 대형 광고판이 쓰러져 차량이 많이 있던 주유소를 덮쳤습니다. 최소 14명이 숨지고 무려 70여 명이 다쳤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고판이 무게 250톤짜리였거든요. 지금도 매몰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가로 50m, 세로 70m 크기의 대형 철제 광고판이 뒤로 쓰러집니다. 폭우 속 강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주유소 전체를 덮친 겁니다.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정차했던 차들과 고객들이 대형 광고판에 깔렸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 14일 인도 경제도시 뭄바이 시내 카투코파르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4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 당국은 기중기와 가스 절단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몰자가 많고 광고판이 무겁고 커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악화로 뭄바이 공항에서는 비행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고 열차와 자동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큰데 지금도 구조 작업 중에 진흙 속에서 아이들이 잇따라 구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브라질엔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 이변 주진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엄청난 흙탕물이 벽을 부수고 건물을 덮치자 놀란 사람들이 강물 위로 뛰어다니지만 동물뿐 아니라 사람까지 속절없이 떠내려갑니다. 폭우로 밀려든 진흙에 파묻혔던 2살 아기와 어린 형제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등 현지의 끔찍한 상황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For this little girl, there were no miracles that day. The flood took everything, she cries shaking. My mother was swept away. In the central hospital of Baghlan province, the bodies of dozens of children have been brought here to prepare for burial. 탈레반 정부는 이번 홍수로 31만 명의 어린이가 피해를 봤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00명이 넘고 부상자는 2,000명, 이재민은 60만 명에 달하는데 문제는 식량부터 전기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اولادی سره پیلان په دغه وس غمیزه کې ولادي سره زموږ هوادوال خیریه بنسټونه راغلي دي او هم لدی سره کومکونه کړی. 이미 역대급 홍수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수상 도시가 되어버린 브라질에는 또 비가 쏟아졌습니다. 대피소나 트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고립지에 남은 사람들의 구조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Is intensifying these extreme events. It is intensifying the water cycle and affecting the rainfall patterns. This brings more intense rainfall and flooding, but also more intense drought in many regions. 브라질 정부는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수해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중국에 있는 동물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2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갑작스러운 무더위 때문이라고 하지만 동물들의 생활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죽은 호랑이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도 있고 다 큰 성체 호랑이도 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의 한 동물원에서 최근 시베리아 호랑이 20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더운 날씨로 인해 공원 내 일부 장소를 수리해야 한다며 사흘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지 언론들은 동물들이 가혹한 생활 환경에 노출돼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关了多少年？18年。他已经全身瘫痪了，动不了了。18年。 실제로 동물들이 작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거나 동물원에 비위생적인 시설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동물원이 국가 1급 보호동물인 시베리아 호랑이에 대한 사육 허가증도 없이 불법으로 호랑이를 사육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까지 겹쳐 동물원 운영이 열악해져서 호랑이는 물론 사자와 기린 등 다른 동물들도 다수 폐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동물원은 관리 당국으로부터 정비를 위해 운영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 청약 제도를 부활시켰죠.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없애기로 했습니다. 입주 지연, 분양가 상승 등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인데 폐지를 해도 문제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신혼희망 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3년 전 사전 청약을 받고 지난달 본 청약이 예정돼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27년으로 3년 뒤 본 청약이 연기됐습니다. 사전 청약부터 본 청약까지 6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송전설로 지중화 문제로 지연이 길어진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전 청약을 받은 곳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2021년 이후 사전 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 2천 가구, 이 가운데 13개 단지만 본 청약을 했고 게다가 본 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계약률은 54% 수준입니다. 본 청약 지연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분양가도 높아지자 사전 청약을 철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사전 청약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전 청약 공급 이후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법정 보호정의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지 조치로 올해 사전 청약이 예정됐던 만 가구 공급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진 셈입니다.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본 청약에 있을 아니면 일반 분양 물량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민간에서도 계획 대비 분양 실적이 크게 줄고 있어 공급 부족에 따른 분양 가뭄은 심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친구도 되고 선생님도 대체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수학 문제를 보여주고 정답 말고 풀이 과정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진짜 풀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인간과 주고받고 대화도 하는 인공지능이 나왔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종민 기자입니다. AI가 카메라로 주변을 확인한 뒤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사람과 대화합니다. With that cake and candle there, it looks like someone's having a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With those lights, tripods, and possibly a mic, it seems like you might be gearing up to shoot a video or maybe even a live stream.
농담을 주고받는 건 물론 대화 중간중간 자신의 목소리와 톤을 바꾸기도 합니다.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개발사 오픈AI가 챗GPT의 최신 모델 챗GPT-4.5의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챗GPT를 이용해 택시를 잡는 모습이나 I spotted one just now. It's heading your way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Get ready to wave it down. 아이에게 직접 수학 풀이법을 알려주는 장면은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보여줍니다. 기존 모델보다 음성 위주의 대화가 가능해졌고 답변 시간도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성을 그린 영화의 제목을 올리며 이번 최신 모델이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처럼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새 모델은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데 음성인식 기술은 몇 주 내에 사용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글 역시 내일 새벽 컨퍼런스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속에 인공지능 기술은 더 빠르게, 더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소형차 한 대 값으로 살 수 있는 시대도 왔습니다. 미국에 지지 않겠다며 중국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로봇을 출시하고 있는 덕인데 성능도 꽤 좋습니다. 다림질이나 요리 같은 정교한 작업까지 다 하거든요.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로봇이 스스로 벌떡 일어섭니다. 두 발로 걷고 소파에 등을 기대며 앉는 게 마치 사람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 출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2달 전 내놓은 로봇보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만 호두를 까거나 병을 따는 등의 섬세한 동작에선 부족함도 보입니다. 경쟁사 제품의 단점을 노린 듯 중국의 또 다른 첨단 기업은 정교함을 앞세운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다림질과 청소, 정리정돈은 물론 프라이팬으로 요리도 가능합니다. 2년 전만 해도 대당 1억 4천만 원 가까이 평가받던 로봇이 앞으로 2,200만 원 소형 승용차 한 대 수준에 팔릴 예정입니다. 휴머노이드 경쟁에 불을 지핀 건 미국이지만 후발주자인 중국이 각기 다른 장점을 지닌 로봇들을 쏟아내면서 보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기술력 바탕으로 이제 상용화했다면 중국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을 중심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로봇 기술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로봇 보편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똑똑해진 로봇이 일자리 등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미국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또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주한미군수는 잘못 말했습니다. 뭘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걸까요? 워싱턴에서 추진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주 6곳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개 주에서 앞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 주에서만 오차 범위 내 박빙 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선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고 특히 젊은 층과 유색인종의 트럼프 지지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또다시 거론했는데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아 자신이 이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주한미군은 28,500여 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에는 3만 5천 명으로 지난달 30일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4만 명으로 여러 차례 잘못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언론들은 가장 큰 변수로 경제와 전쟁을 꼽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감독 후보 1순위로 놓고 협상했던 제시 마시 감독이 오늘 캐나다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연봉을 놓고 입장차가 컸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새 감독을 데려오겠다고 자신했던 축구협회가 머쓱해졌습니다. 다음 달 월드컵 예선전 또 임시 감독으로 치러야 할까요? 이규현 기자입니다.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 유력 후보로 꼽혔던 제시 마시 감독의 최종 행선지는 대한민국이 아닌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축구협회는 마시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2026년 7월까지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와 협상을 벌이던 마시 감독은 지난 10일 협회 측에 협상 결렬을 통보했는데 양측은 연봉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억 원 상당의 클린스만 사단 경질 위약금에 축구 종합센터 건설을 위해 대출받은 300억 원도 갚아야 하는 협회가 유명 해외 지도자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는 부랴부랴 차순위 후보들 접촉에 나섰지만 감독 선임 과정이 길어지면서 5월 중순 안에 새 감독을 뽑겠다는 약속은 공수표가 됐습니다. 11명의 후보군을 심증,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추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5월 초 중순까지는 감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3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예선 준비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간과 돈에 쫓기다 1순위 후보의 퇴짜를 막고 감독 선임이 꼬일 대로 꼬인 축구협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론에 휩싸여 사퇴 압박을 받는 정몽규 회장은 모레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협회장 사선 도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을 시작으로 차츰 그 밖의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80에서 100mm 이상이 되겠고 서울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강원 산지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또 이번 비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나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은 18도, 춘천이 20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22도, 부산은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